회장실 문이 열리고 청년이 들어섰다. 낡은 정장,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에 꽉 쥔 은색 만년필. 명희의 시선이 그 펜에 꽂혔습니다. 손잡이에 금간 자국까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펜 어디서 구했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께서 쓰시던 겁니다.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명희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그리고 이 펜. 죽은 아들의 펜이 낯선 청년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10년 전 그날,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이 이야기,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운명처럼 얽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뒤덮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빌딩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한성전자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25층 높이의 이 건물은 회색빛 외벽에 푸른 유리창들이 박혀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철갑 같았습니다. 이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 안에는 윤명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68살인 명희는 한성전자를 20년 넘게 이끌어온 경영인이었죠. 그녀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업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유명했으니까요. 임원들은 명희 앞에서 숨소리조차 함부로 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은 절대 번복하지 않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의 시간에 명희가 들어오면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임원들은 자료를 검토하는 명희의 눈빛만 봐도 긴장했죠. 명희는 숫자 하나, 문장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고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명희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명희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회장실을 지켰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죠. 사람들은 명희가 일중독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명희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강인한 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그녀는 늘 1시간 일찍 나섰죠.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도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도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죠. 회장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책상 오른쪽 서랍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랍은 늘 잠겨 있었고 열쇠는 명희만이 가지고 있었죠. 비서도 청소하는 직원도 절대 그 서랍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검은색 펜케이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그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들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그리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색 만년필 하나가 고이 누워 있었습니다. 펜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촉 부분은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에게 이 펜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명희는 펜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의실에서 보여주던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명희가 아니라 한 아이를 잃은 어미였습니다. 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명희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 펜은 10년 전 아들 윤정호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환한 얼굴로 명희를 안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이 펜으로 멋진 일들을 해낼게요. 꼭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명희는 아들의 그 말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아들의 체온, 아들의 웃음소리, 아들이 자신을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까지도요. 정호는 명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였기에 더욱 소중했죠. 명희는 정호를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정호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온화했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도 정호를 좋아했습니다. 명희는 아들이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아 훌륭한 경영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죠. 정호도 어머니의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호는 명희에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회사를 이어받으면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회사요. 명희는 그때 아들의 말이 조금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호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정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비 내리는 어느 가을밤 정호는 회사 업무차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25살 한창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데 정호는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명희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영안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차가운 몸. 명희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정신을 잃을 것처럼 울었죠.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라고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곧 깨어나면 아들이 웃으며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더 냉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엄격했지만 아들을 잃고 난 뒤로는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변했다는 거였죠. 명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걸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회사와 일뿐이었죠. 회사 임원들도 오래 함께 일한 비서도 명희의 진짜 마음속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명희가 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지, 왜 늦은 밤까지 회장실을 지키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명희는 집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있으면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해졌으니까요.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나았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그나마 아들 생각을 조금은 덜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명희는 결국 그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실에 홀로 남아 펜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죠. 정우야, 넌 왜 그렇게 빨리 가버렸니? 어미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없는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미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봤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낮에는 그토록 강했던 여회장이 밤이 되면 한없이 약한 어미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깊게요. 그 눈물은 1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마르지 않을지도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명희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점들로만 보였죠. 명희는 펜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변할 수 없다고 믿었죠. 명희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아들 없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채로요. 다음 날 아침 한성전자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 면접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긴장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면접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명희는 오전 10시부터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한성전자는 중견기업이었지만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명희는 사람을 뽑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비록 아들을 잃은 뒤로 사람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지만 회사 경영만큼은 철저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답변들을 쏟아냈습니다. 명희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명희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비슷비슷한 답변들이었고 준비된 말들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똑같다고 생각했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마지막 면접자가 호명되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대기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27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나이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 부분이 약간 헤어져 있었고 구두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도현은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면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도현입니다. 명희는 도현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던 겁니다. 앉으세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도현은 의자에 앉으며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건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명희의 시선이 그 펜에 꽂혔습니다. 은색 펜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금이 간 그 모양. 명희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명희는 펜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도현은 명희의 시선을 따라 펜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 볼 때마다 이 펜을 가지고 오는 버릇이 있어서요. 행운의 펜이라고 할까요?
명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저 펜은 어디서 구했나요? 도연은 펜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쓰시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이 펜으로 뭔가를 적으셨어요. 일기도 쓰시고 메모도 하시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가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며요.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제가 17살 때였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명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그리고 이 펜.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명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제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펜을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고, 하지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명희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인사 담당 임원이 도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도연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은 전북 군산 출신이며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회사에서 3년간 일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안 계셔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꼭 한성전자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죠. 면접이 끝나고 도연이 나간 뒤 명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면접 진행하세요. 하지만 명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면접 본 지원자 중에 이도연이라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 이력서 다시 가져오세요. 비서는 곧 도연의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명희는 이력서를 펼쳐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름 이도현, 나이 27, 출신지 전북 군산.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모친 김혜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친 옆에는 작은 글씨로 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명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김혜숙. 그 이름은 명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들 정호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정호는 어느 날 명희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숙이었고 같은 학교 1학년 후배였죠. 정호는 혜숙을 정말 사랑한다며 졸업하면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혜숙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재벌가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죠. 명희는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집안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니? 우리 가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정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명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희는 혜숙을 직접 만났습니다. 명희는 혜숙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헤어지세요. 그리고 거액의 돈을 내밀었죠. 이걸 받고 깨끗이 정리하세요. 혜숙은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혜숙은 대학을 자퇴하고 사라졌습니다.
정호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정호는 그 뒤로 한동안 우울해했고 사람이 변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그때의 일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명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숙은 그때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호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홀로 떠났던 거죠. 명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력서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은 정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자였던 겁니다. 명희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도연의 이력서와 정호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두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눈매가, 인매가, 이마선이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명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정호야,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일주일 뒤 한성전자 인사팀에서는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5명이 선발되었고 그 명단 속에는 이도연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합격 통보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자신 같은 사람이 한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도연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로 도연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도연은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합격 통보서를 받아든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머니 김혜숙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혜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도연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제 엄마가 바라던 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어머니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도연을 혼자 키우며 정말 고생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죠.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아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힘내자. 엄마가 있잖아. 도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단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으니까요. 해숙은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입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도연을 위로했죠. 괜찮아, 도연아. 엄마는 이제 쉬고 싶었어. 해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도연을 격려했습니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안에는 좋은 피가 흐르고 있어.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단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왜 우리 곁을 떠난 거예요? 해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야. 우리를 떠나게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어.
해숙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도연에게 낡은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쓰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으렴. 이 펜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사랑했을 거야. 도연은 펜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도연아, 누구도 원망하지 마.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도연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지만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죠. 언젠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출근 첫날, 도연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한성전자 본사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자신도 이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인사팀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칙, 복지제도, 업무 절차 등을 설명받았죠. 도연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배정된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도연은 기획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연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선배 직원들은 친절했고 업무도 배울만 했습니다. 도연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늦게까지 남아 일했죠. 선배들은 도연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저 친구 참 성실하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드물어.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갑자기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도연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긴장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도연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책상 뒤에 명희가 앉아 있었죠. 명희는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많겠죠? 도연은 깜짝 놀라 명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건넸죠. 이 사람을 아나요? 도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똑 닮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윤정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돌아가신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호의 아들입니다. 내 손자예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의 일을, 해숙과 정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요. 도연은 회장실 의자에 앉아 명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년 전 정호와 해숙이 사랑했다는 것, 명희가 그 사랑을 반대했다는 것, 해숙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것. 모든 이야기가 도연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요.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돈을 주고 떠나라고 했죠. 그때 해숙이 임신 중이었는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갑자기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어머니,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던 어머니, 병원 침대에서도 미소 짓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왜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까? 왜 병원비도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명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두 가지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할 이유가 뭡니까? 잘못한 건 당신들이잖아요. 아버지도 당신도 모두 우리를 버린 거잖아요. 명희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친구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아빠 없는 애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요.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말을 들으니 해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날 명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해숙의 모습이요. 해숙은 말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명희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명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보상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돈도, 지위도,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보상이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제 어머니의 인생을, 제 지난 27년의 삶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이도연으로 살겠습니다. 윤정호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아닌 김혜숙의 아들 이도연으로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삶이었을 겁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명희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명희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 이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도연은 회장실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으니까요. 도연은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 펜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을까요?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져야 했던 자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도연은 계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유언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정우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둘의 사랑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명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와 해숙의 이야기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도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한편 명희도 괴로워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달라진 모습에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회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혼자만의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희는 도연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명희는 밤마다 회장실에서 정호의 사진과 도연의 이력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닮았습니다. 눈매도, 입매도, 이마의 선도요. 명희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해숙을 그렇게 대했을까? 왜 아들의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만약 그때 둘의 사랑을 허락했더라면 지금쯤 모두 행복했을 텐데요. 어느 날 저녁 명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도연 씨를 내일 다시 회장실로 부르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다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덜 긴장되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무슨 말을 들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도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안이 있어서 불렀어요. 도연은 묵묵히 앉았습니다. 명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어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회사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정당한 일원이에요.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윤정호의 아들이고 이 회사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회사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도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정호에 대한 기록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기록 보관실은 지하 1층에 있었고 오래된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어둑했고 공기는 습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도연은 10년 전 자료가 보관된 구역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 박스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도연은 윤정호라는 이름이 적힌 인사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파일 속에는 정호의 이력서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았습니다. 눈매뿐만 아니라 미소 짓는 모습까지도요. 사진 속 정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희망에 찬 얼굴이었죠. 도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이 사람이 자신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파일을 넘기던 도연은 정호의 경력을 읽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입사 후 기획팀 배치, 우수 사원상 수상. 정호는 촉망받는 인재였던 것 같았습니다. 동료 평가란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죠. 도연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계속 넘기던 도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호의 업무 기록 중 마지막 몇 장이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떼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이가 찢긴 자국이 선명했고 철 부분에는 빈 구멍들이 남아 있었죠. 도연은 궁금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누군가 없앴을까요?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도연은 파일을 들고 기록 보관실 담당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실례지만 이 파일이 원래 이렇게 찢어진 상태였나요? 담당 직원은 파일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파일들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필요해서 가져갔거나 아니면 분실됐을 수도 있죠. 도연은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기록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도연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10년 전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윤정호 교통사고라는 키워드로 찾아보았죠.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사고 보도였습니다. 한성전자 임원 아들 교통사고로 사망,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사고 경위, 사망 소식, 유가족의 슬픔 정도였죠. 하지만 한 기사가 도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 기사였는데 제목이 달랐습니다. 한성전자 내부 고발 준비하던 윤정호 씨, 의문의 사고로 사망. 도연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지인들에게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사고의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부 고발, 회사 비리, 의심스러운 사고, 도연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사고는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도연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 선배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 한 명과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10년 전 한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배는 밥을 먹다 멈추고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도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회사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회사에 없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다른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회사에 큰 스캔들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비자금 문제였다고 하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위에서 철저히 막았거든요. 그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다 좌천되거나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어. 도연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계속 파고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요. 하지만 도연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정말 사고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도연은 우연히 회장실 근처를 지나가다 명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복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명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위험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더 들었습니다. 명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호가 알아낸 그 자료들 다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다시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누가 다시 파헤치려는 건 아니겠죠? 도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명희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일부러 없앴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명희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자신의 혈육이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다시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는 깜짝 놀라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예의도 없이 왜 이래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음에 대해 알고 계시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걸 고발하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죠. 너무 우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모은 자료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누가 없앴죠? 명희는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해요. 회장님, 당신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나가길 원하세요? 그럼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명희는 책상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명희가 입을 열 때까지요.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해 줄게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정호는 우연히 회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한성전자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죠.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경쟁사를 방해하고 세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되었죠. 정호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호는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그런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도연은 명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호는 나한테 왔어요. 어머니, 이걸 고발해야 해요. 이건 범죄예요. 하지만 나는 말렸습니다. 그건 회사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호는 듣지 않았어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복사하고 계좌 내역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죠. 그리고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으니까요. 도연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명희는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마지막으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었죠. 정호가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고발하기 바로 전날이었을까?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어요.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했고 그 바람에 정호의 차와 충돌했다고요. 하지만 나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우연이 많았으니까요. 명희는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정호가 모은 자료예요. 사고 후에 정호의 사무실에서 찾았죠. 나는 이 자료들을 보고 결정해야 했어요. 아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지킬 것인가.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횡령 증거, 뇌물수수 기록들. 도연은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불법적으로 오갔던 겁니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택했어요. 이 자료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했죠. 그리고 정호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조사도 언론 보도도 모두 막았어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모은 이 모든 증거는요? 아버지의 정의는요?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들을 배신한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 했어요. 이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리려 했죠. 그런데 당신은 그걸 묻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죽음까지도요. 명희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생각이었어요? 평생 숨기고만 살 생각이었습니까?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죠. 당신이 알아버렸으니까. 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아버지가 하려던 일을 제가 대신 하겠어요. 명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한성전자는 망할 거예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고 우리 가문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감수해야 할 대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죠. 명희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나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의 가책일 뿐이죠. 진짜 벌은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도연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10년 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는 건 너무 늦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들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명희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회사가, 자신의 인생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죠. 명희는 정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호야, 미안해. 어미가 정말 미안해. 내 뜻을 따르지 못해서, 내 죽음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명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명희의 눈에는 그저 어둠이 다가오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도연은 회사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모은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요. 사흘 뒤 한성전자 본사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건물 입구를 에워쌌죠.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한 한성전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겁니다. 도연이 그 자료들을 언론사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한성전자 비리 사건을 다뤘습니다. 10년 전 윤정호가 밝히려 했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한성전자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희는 회장실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취재진들, 건물로 들어오는 검찰 수사관들, 패닉에 빠진 직원들. 명희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회장님을 조사하겠답니다. 지금 바로 출석해달라고 하는데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습니다. 명희는 회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이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습니다. 검찰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명희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옳았던 걸까요? 명희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옳았습니다. 정우가 옳았고 도연도 옳았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죠. 검찰 조사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10년 전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명희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사실, 정우가 모은 증거들, 그리고 자신이 그 증거들을 숨긴 사실까지요. 명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한성전자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성전자 윤명희 회장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사망한 아들 윤정호 씨가 밝히려 했던 회사 비리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호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펜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야, 이제야 내 뜻을 따르는구나. 너무 늦었지만 말이야. 다음 날 명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성전자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들이 명희를 향했습니다. 명희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10년 전 제 아들 윤정호는 한성전자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명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들을 숨기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경영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손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내쫓았던 여자가 낳은 아들, 정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하려던 일을 대신 해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명희는 원고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성전자 회장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한성전자 직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명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단상을 내려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명희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이사들은 명희를 만류했지만 명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명희는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며
명희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희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호의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펜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회사를 나서는 명희를 직원들이 배웅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명희는 차에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명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요. 명희는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명희는 주머니에서 정호의 펜을 꺼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은색 펜을 보며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호가 바랐던 삶을 살겠다고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희는 펜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어미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옳았어. 돈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정이었어. 사람의 가치는 유산이 아니라 남긴 진심으로 결정되는 거였어. 명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성전자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물러났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투명 경영을 선언했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 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한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선배들과 동료들이 만류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회사가 제대로 바뀔 수 있어. 내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어보자. 도연은 그 말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도연을 인재개발팀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이었지만 도연의 용기와 정직함을 높이 산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책임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정직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팀장으로서 여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직원 복지 개선,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 경영진은 도연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서서히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명희였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명희의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지만 글은 진솔했습니다. 도연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지금 한적한 시골에서 지내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노인들을 돌보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이렇게 사는 게 처음인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도연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명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부족할 것 같아. 내 어머니에게도 정호에게도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하지만 동시에 너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어.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정호의 뜻을 이뤄줘서 정말 고마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원한다면 나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해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명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도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유언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하고 떠났습니다. 자신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주말, 도연은 시골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도연은 마을 사람에게 물어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은 아담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노인들이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명의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뒷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명희가 한 노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명희는 노인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서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희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니? 정말 너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명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도연은 꽃다발을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명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명희는 도연을 안았습니다. 도연도 명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죠. 오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도연에게 요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노인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를 도와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도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사에서의 일, 새로운 정책들, 변화하는 조직 문화. 명희는 흐뭇하게 들었습니다. 정우가 꿈꾸던 회사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명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펜케이스였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도연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호의 은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펜을 꺼냈습니다. 2개의 펜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은 펜이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펜을 두 자루 샀었어.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주려고 했대. 그게 내가 가진 펜이야. 도연은 펜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었던 겁니다. 도연은 펜 두 자루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펜들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는 앞을 봐야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연은 버스 시간이 다 됐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도연을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또 올 거지?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도연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명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야, 우리 손자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년 뒤 한성전자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진열장이 생겼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낡은 은색 만년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유산이 아니라 남긴 진심으로 결정된다. 고 윤정우를 기리며 직원들은 출근길에 그 진열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자. 바르게 살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정호의 정신이 회사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진열장 앞에 서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닮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펜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도연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명희의 선택에 대해, 도연의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